깊은 땅속, 안반들이 뒤틀리거나 쪼개어져서 생긴 좁다란 틈을 따라 기어다니면서 사는 짐승이랍니다. 흩어져 있는 놈들을 헤아려 보자면 수천 마리나 되지만 사방이 두꺼운 바위에 막혀 있는 탓에 한 번도 자신들의 종족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을 외돌토리로 여긴다지요. 생김새나 몸집은 사슴 모양인데 녹슨 바늘뭉치 같은 검은 털들이 매끄러운 가죽을 뚫고 나와 정수리부터 네 발끝까지를 뒤덮고 있답니다. 두 눈은 굶주린 범처럼 형형하고 바윗돌을 씹어먹는 것으로 허기를 이기느라 이빨은 늑대 송곳니처럼 예리하고 단단하답니다. 이 흉측한 짐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광부들 뿐입니다. 채굴 작업을 하는 광부들이 때로 이 짐승과 맞닥뜨리는데 그때마다 이 짐승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을 보는 것이 소원인 이놈은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달라는 부탁을 한다지요. 잡아먹히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떨고 있던 광부들은 조건을 내건답니다. 내 번쩍이는 뿔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마. 짐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 말을 앞으로 내밉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승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뿔을 잘라낸 광부들은 몇 발짝쯤 짐승을 데리고 가다가 다시 조건을 내겁니다. 내 날카로운 이빨을 자르게 해다오. 그러면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마. 한강 작가의 검은 사슴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가로지르는 깊은 어둠이 소설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어둠은 주인공의 내면을 무겁게 잡아끄는 아픈 상처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 어둠 속으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며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또 다른 인물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어디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의선이 드문드문 기억해낸 것은 오래전 탄광촌이었던 황곡역에서 기차를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작정 그 토막난 단어들을 쫓아 인형과 명유는 사라진 의선을 찾아 그곳 탄광촌으로 떠납니다. 의선이 파편처럼 겨우겨우 끌어올린 기억의 끝에는 어둔리라는 지명과 연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연골, 세상의 모든 줄 끊어진 연들이 구름 위를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내려앉는 골짜기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했었지요. 소설에서 의선은 어쩌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인형이 사무실 아래층 제약회사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다는 것 외엔 그녀에 대한 설명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두운 골짜기에서 태어났어요.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밝은 햇빛은 고작 5시간밖에 들지 않고 늘 저물녘처럼 그늘진 마을이에요. 약초꽃 피는 때 산으로 떠난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는 떠났지요. 어머니를 찾아 나선 아버지는 겨울 내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선은 누구에게라도 말을 건네고 싶었으나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가닿지 못합니다. 그녀가 입사지원서에 남긴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처럼 그녀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존재와 부재의 경계에서 의선의 느낌을 가슴에 동여맨 명윤과 그런 명윤을 따라 황곡역까지 길을 함께한 인형의 어느 겨울날의 일정이 푹푹 쌓이는 눈처럼 대책 없이 쌓여갈 뿐이지요. 그런 그녀의 모습은 지하 800m 막장에서 일했던 그녀의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속 검은 사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둠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과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형은 잡지사에 근무하는 작가입니다. 언니를 제주 바다에서 영영 잃은 이후 수없이 바다를 다니며 바다 사진을 찍습니다. 인형은 아래층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선의 모습에서 그냥 지나치기 힘든 우울과 침묵의 동질감을 느끼고 잠시나마 오갈 곳 없던 의선을 거두어 함께 지냅니다.
어느 날 의선은 인형이 소중히 간직한 수많은 바다 사진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인형은 그 모습에 분노했고 그 길로 의선은 인형의 집을 나가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의선이 태워버린 인형의 바다 사진. 작가는 의선으로 하여금 인형의 깊은 어둠과 침묵의 고리를 끊게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의선이 말한 연골, 끈이 끊어진 세상의 모든 연들이 모이는 그곳의 의미는 인형과 명윤의 상처와 어둠까지도 저항 없이 내려앉는 어떤 피안의 존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형과 명윤은 눈길을 헤치고 의선의 그곳 연골에 다다릅니다. 생사를 오갈 정도의 폭설 속에서 겨우겨우 다다른 연골. 그곳에 의선은 없고 그녀의 낡은 빈집만 무덤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오면서 병이 난 명윤은 고열로 의식을 잃어가고 그를 돌보며 춥고 어두운 폭설의 밤을 지새우는 인형은 자신들이 어둠과 깊은 상처가 멀리에서 날아온 끈끈어진 세상의 모든 연처럼 폭설 아래 내려앉아 눈 속으로 파묻혀가는 것을 아프게 느낍니다. 의선과 인형이 어둠 쪽이라면 명윤은 어둠을 외면하는 인물입니다. 촉망받는 청년 작가였으나 가난과 불운한 상황들이 그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명윤이 어두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는 자신이 안간힘을 다해 빠져나온 혹은 빠져나오려 하고 있는 그 구덩이를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햇빛이 드는 날 교정 어디쯤에서 마주치면 차마 똑바로 올려다볼 수 없도록 눈을 부시게 하던 침묵으로 빛났던 명윤에게 의선의 침묵은 또 하나의 눈부심이었다. 명윤은 잡지사에 근무하는 선배 인형을 통해 알게 된 의선의 묘한 분위기에 알 수 없는 동질감과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그녀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인형을 부추겨 함께 의선을 찾아 나서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단서는 오직 의선으로부터 막연히 들은 분명하지 않은 지명과 몇 개의 단어뿐이었습니다. 작가는 의선이라는 인물을 허상처럼 띄워놓고 인형과 명윤으로 하여금 그 불분명한 형상 속에서 각자 자기 자신의 어둠의 의미를 찾아 나서도록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밤의 어두움과 불빛의 따스함에 대해 사람의 창의 애처로움에 대해 알고 싶다면 강원도 산간지방의 금은밤 국도를 달려보라. 어둠 속에서 드문드문 마치 끈길 듯한 기억처럼 하얗게 맺혀있는 등불을 기억하라. 거기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이부자리를, 겨울산의 구비구비를 돌아 작은 읍내를 지나쳐갈 때면 잠시 그 창들의 수요가 많아지기도 하지만 다가오는 빈들의 어둠 속으로 이내 삼켜지고 만다. 어둠은 이 책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끌어삼키는 먹먹한 빈들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인형은 그 어둠의 느낌에 대해 태중의 고요함과 친밀함을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의 세상은 단색조였다. 사람들이 흑백 사진에 친밀감을 갖는 것은 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또한 누구나 태중의 어둠 속에서 태어났으므로 그 10달 동안의 어둠에 대한 기억을 몸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인형의 생각은 그가 인터뷰하기 위해 만난 장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굴곡되어 나타납니다. 잡지사 작가인 인형은 명윤과 함께 의선을 찾아 황곡역까지 가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탄광촌을 찍는 사진작가 장과의 인터뷰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인형과 명윤이 황곡까지 가서 만난 장은 더 이상 예전 죽을 고비를 넘긴 탄광사고를 겪으면서까지 광부와 갱도의 사진을 찍으려 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사진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화재로 모두 잃고 아내마저 집을 나가버린 후 장은 지인의 작은 사진관에서 기거하면서 먼지 쌓인 하루하루를 술과 퉁명스러운 무표정으로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철들 무렵부터 그의 꿈은 그런 것이었다.
언젠가 그는 자신의 발이 도저히 닿지 않을 만큼 사이가 벌어진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서 건너고 싶었다. 그러다 살거나 그러다 죽고 싶었다. 바로 그 희망을 그는 황곡에서 실현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둠의 끝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내리는 장의 모습이었고 황곡이라는 지역을 건너가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둠과 절벽, 그리고 세상의 모든 끈끈어진 연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낮은 골짜기. 단칸방 안의 예비군복 바지와 소주병으로 표현된 서울의 헐렁한 일상을 뒤로하고 굳이 탄광촌의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왔던 장은 어쩌면 그 자신의 꿈처럼 절벽과 절벽 사이를 뛰어서 건너기도, 그러다 살기도, 그러나 그러다 결국 죽기도 한 것이었을까요? 명희는 그 어둠의 절벽과 골짜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서서히 미쳐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닐까요? 서서히 병들어가다가 폭발하는 사람 말이에요. 줄기가 뻗어나가다가 한없이 뻗어나갈 듯 하다가 그 끝에서 거짓말처럼 꽃이 터져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요. 오래 잘 참은 사람일수록 더 갑자기. 오래 잘 참은 사람일수록 더 갑자기라는 말에 저는 특히 공감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감추고 일상으로 그 상처들을 덮어가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병들어가다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오래 잘 참은 사람일수록 갑자기 더 말이지요. 이전에 몇몇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강 작가는 밝음보다는 어둠 쪽으로 더 오래 시선이 머무는 작품을 써왔습니다. 이 작품 검은 사슴은 작가가 오랫동안 무겁게 지녔었던 바로 그 어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지은 평론가의 해설처럼 검은 사슴은 결코 벗겨지지 않는, 절대로 벗겨질 수 없는 어떤 검은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인간의 어둡고 숭고한 지점을 파고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소설의 첫 장을 읽는 순간부터 이미 무거운 어둠을 만나게 되며 그 안에서 막연한 형상으로 표현된 의선이라는 존재를 따라가는 인형과 명윤, 그리고 또 다른 어둠의 집행자인 장, 세 사람의 어둠의 사연들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이 찾아간 배경이 탄광촌이었던 것은 이미 쇠락한 탄광산업의 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썰렁한 물리적 분위기가 아니라 어둠으로, 어둠 속으로 깊게, 더 깊게 내려가야 했던 갱도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기꺼이 찾아나가며 스스로의 어둠을 가두는 인물들이 자기 주체적인 상처와 아픔을 마주해보고자 했던 작가의 무대장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검은 무대 위에서 인간이 찾아낼 수 있는 고통과 운명의 조우에 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